예, 부동산 이야기 7편 들어갑니다. 거의 막바지 왔죠? 예, 저도 며칠 전에 만난 분이 그 얘기 하시는데 저도 이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뭐랄까 전체가 다 그냥 한번 다 훑게 되는데 원래 이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근데 세상 사는 게 마음대로 되나요? 하다 보면 이렇게도 되고. 자, 이 원래 지금 이게 14차 밴드를 위해서 사실 14차 분들을 위해서 좀 적응하시라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만 정리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부동산 시장에 여러분들이 14차 신규분들도 이제 이해를 갖다 이해? 좀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다 보니까 하나를 얘기하다 보면 나머지 것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오늘 한 부분만 딱 짚어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힘듭니다. 자, 보자고요. 지난 시간에 2018, 2019까지 했습니다. 2019 8, 7, 6, 5, 4 아이씨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2013 제가 글씨가 참 마음 잘 쓰고 싶은데 2013 14 2015 유동성장 스타트하고 했죠. 2016 17 18 여기서부터 자 15부터 15 2016 물량 구간 분양 물량 구간이요. 분양 물량 구간 이게 입주되는 게 2018 5년 7년 여기 8년 9년 2019 이렇게 됐죠? 자, 먼저 시간에 거기까지 얘기했어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 앞전에 MB 때가 오고 박근혜 정부 때인데 이때 택지를 갖다가 없을 상태에 스타트를 했다고요. 제가 이 문장 스타트할 때 택지 얘기가 됐죠. 택지를 갖다가 세보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국정감사 때인가 그때 한번 모았을 때 대답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블로그인가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아기곰에다 저장했었나? 지금 없어요. 예, 신문기사 나왔던 게 있습니다. 했고 신규 택지 아니면은 건설사 보유분들이 있는데 건설사 보유분들이 이건 알 수가 없어.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요. 사실 LH 택지도 몰라요. LH 택지도 그때 뭐 LH에서 얼마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정확히 뭐 기준으로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확히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간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그럼 우리가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MB 후반부부터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택지 지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택지를 지정을 해야지 여기서 준공하고 분양이 들어가는데 지정 단계부터 없다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시작하려면 지정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정이 나올 가장 확률이 높은 시기가 언제냐면 2018 택지 지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2018 왜냐면 이때 정권이 바뀌니까 대선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MB 시절이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요 신규 택지를 안 했다고요. 자, 전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살짝 짚어볼게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가고 첫 스타트했던 게 행복주택, 두 번째 나왔던 게 그다음에 신도시 포기예요. 행복주택, 구도심, 그다음에 중공업 지역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구도심 개발에 추구 삼는다. 중공업 지역들 규제 제로 지역 나왔다고. 다 구도심이에요. 그 다음에 신도시
포기 정책이 나왔다고. 그렇다면은 이 기조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기조가 바뀐다는 건 되게 힘들어요. MB 때 나온 게 뭐죠? MB 때 나온 게 보금자리죠. 보금자리 욕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서 보금자리 욕 정말 많이 먹었지만 MB 때 보금자리를 포기를 했느냐? 안 했어요. 맨 마지막에 MB 정권 마지막에 보금자리 쪽에만 한 발자국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기는 보이는데 공식적으로 포기는 안 했습니다. 즉, 한 정권 안에서 부동산 정책을 정하면요, 그걸 갖다가 정권 안에서 되돌린다? 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거의 힘들다고 봐요. 거의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한 정부 안에서 부동산 정책을 정하면 일단 거의 끝까지 가고, 바뀌면 언제 바뀌냐면 임기 말에는 바뀌어요. MB 때도 보금자리 정책이 임기 말 가면 보금자리 주택이 후퇴하는 정책이 나옵니다. 거의 임기 말 가야지 나오는 거지 임기 초중반 중반까지도 안 나와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나누는 부동산 정책도요, 안 바뀝니다. 바뀔 확률이 있다면 언제? 4년차 정도 들어서 후반 들어서는 바꿀 수 있어요. 바꾸는데 이 바꾸는 것도 모양새가 돼야 되죠. 모양새가 돼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가 바꾸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서 이렇게 건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좀 바꿔요. 소유를 바꿀 수 있다는 티만 내지 실제로 공식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구도심 재생을 했기 때문에 구도심 재생을 하는 이상은 신규 택지와 신도시를 안 해요. 뭘 안 하는 거냐면 지정을 안 해요. 지정을 안 하게 되면은, 자, 지정 안 하면 언제 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정권이 바뀌어야 돼요. 정권 바뀌는 게 언제? 2018. 그때는 제가 2013, 2014년도 말씀드릴 때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걸 미리 알았으면은 여기 안 있겠죠? 정치로 갔죠. 점장이 해야죠, 그러면. 2018년에 택지정이 될 거 봤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2018에 택지 지정,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택지 지정이 가능하고,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권 바뀌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2016, 2017 가면서 2016, 2017 가면서 분양물량 소유자 유동성 장치에 들어오잖아요. 이때 뭘 한다? 기업형 임대 본격 추진을 한다고 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기업형 임대를 갖다가, 근데 사실 2017년 탄핵당했고 2016, 2017 기업형 임대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아니었어요. 정부가 워낙 흔들리다 보니까 뭐 기업형 임대를 추진하고 뭐 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다면 2017년에 기업형 임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하려는 노력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형 임대 못했어요. 이게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좀 낫을 거고 보거든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기업형 임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기업형 임대가 여러분들 되게 희한한 정책이에요, 이게. 그러면 기업형 임대가 하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공급량을 갖다가 맞출 수 있고요. 또 이거는 뭐 다 누구나 하는 얘기죠. 수익을 해서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히 적어요. 그 다음에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시세를 갖다가 임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갖다가 시세 차익형이 아니라 임대 수익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기업형 임대예요. 메인은,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뭐 진행했는지 기억나세요? 전세 월세로 계속 전환시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말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전세는 이미 없어진 제도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했죠. 전세를 다 월세로 교체시키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부동산의 물량을 시세 차익이 아니라 월세 위주, 임대 수익 위주로 바꾸려고 했던 게 사실 기업형 임대의 메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는지 아세요? 공급량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와줄 수 있어요. 공급량이 일정하게 나와줄 수 있다는 게 좋고, 두 번째로 시세 차익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진폭이 적어져요. 공급량이 안정되게 되고, 그 다음에 차익도 안정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임대 수익을 갖다가 정당한 수익을 볼 수 있느냐, 블루프 두고 봐야 되느냐의 어떤 선택에는 놓이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합의가 있어야겠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만 자금이 들어가고 입주인이 집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임대 수익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합의만 있다면, 지금 뭐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이건 좀 너무한 얘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들어가는 게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들어가는 게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금 투입을 갖다가 너는 일도 하도 안 한다? 자금이 그 자본이라는 것 자체가 이외 결정체인데, 자금 투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다면은, 자금 투입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디 노동에 의해서 불러서 노동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공급량 안정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가격 변동도 작아져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도 상당히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에요. 좋은 점이 뭐냐면요, 자금을 어디서 끌어오냐고요. 자금, 이게 노인층이에요. 노인층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노인층에서 자금을 끌어오고, 그 청년층에서 월세를 내고 그걸 갖다가 노인층으로 이전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본금은 있지만 당장의 생활비 못 버는 노인층, 그리고 자본금은 없지만 당장의 생활비 벌 수 있는, 매달 수익이 있는 젊은 층을 갖다가 서로 보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보완을. 젊은 층 돈 뺏어가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반대로 보자고 한다면 시세 차익이 되면 좀 낫나요?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영향이 클까요? 여러분들, 사회받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막 2억, 3억 막 올라가는 게 영향이 더 클까요? 청년층의 근로 의욕,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임대료가 더 올바른 것일까요? 그걸 안 하면은 시세 차익 쪽으로 가야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막 이렇게 뛰는 게 더 사회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임대료라고 보는 편이에요. 안정된 임대료라고 보는 편이에요. 이 임대료를 갖다가 여러분 지금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노인층 명퇴하시면 돼. 그걸 갖다가 주택 임대사업적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고 젊은 층. 그 다음에 젊은 층을 갖다가 주택 바우처, 월세 바우처. 여러분들 이거 다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월세 바우처 때 이거 다 했어요. 전세의 월세와, 그 다음에 기업형 임대, 그 다음에 기업형 임대에서도 수익을 뭘로 준다? 토지를 싸게 줘서? 아니요. 8년 동안 임대 기간을 보장해서.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정책은 정말로 전체하고 부분이 딱딱 잘 맞아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온 것들. 자, 기업형 임대를 하게 되니까 뭘 하게 될까? 기업형 임대를 하려면 월세 위주로 돌린다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전세를 월세로 돌려야죠.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정책 나왔죠?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정책 나오고, 그 다음에 임대소득과세 나왔죠? 임대소득과세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과세를 해줘야지 거기서 무슨 혜택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임대소득과세 나왔죠? 그 다음에 청년층, 청년층은 아니죠. 청년층이나 이 주거약자 쪽에 월세 바우처 쪽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리츠 나왔죠. 왜? 노인층이 자금을 갖다가 임대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노인층은 자본이 있는데 이 자본을 갖다가 젊은 분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내 자본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세 차익이 아니라 뭘 얻어요? 여러분, 노인분들, 명퇴자분들이 원하는 건요, 큰 시세 차익이 아니에요. 물론 나오면 좋죠. 물론 나오면 좋은데, 그분들의 1차 타깃으로 하는 거는 안정된 생활비예요. 안정된 생활비하고요. 그럼 그 자금을 갖다가 주택 쪽으로 넣고 안정된 생활비를 할 수 있을 만큼,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생활비를 준다. 이게 왜 안 좋아요? 이걸 꼭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면 박근혜 정부 때 리츠 계속 나왔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거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이거 굉장히 잘 짜놨어. 지금 현실에 되게 잘 맞아요. 젊은 분들도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시세가 산더미처럼 막 뛰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공급량이 계속 나와주니까. 임대소득 보고 공급량 계속 나와주니까. 젊은 층한테
부동산 가격이 막 이렇게 뛰지 않는 대신에 임대료를 내는 대신에 뭐가 없어져요? 전세가 없어지니까. 전세가 없어진다는 게 최고의 단점이에요. 전세가 없어지는 게 최고의 단점입니다. 전세를 없애고 대신에 니네가 월세가 와. 임대료를 내면서.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산더미처럼 올라오는 건 이유는 없다. 그럼 월세를 얻으려면 내려면 어떻게 돼요? 근로 의욕이 나오죠. 시세 차익이 그분들 얘기는 시세 차익은 불로소득이 안 나오니까 사회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저거 들어섰을 때도 쭉 보면서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한데 그나마 이게 가능하려고 한다면은 이 뉴스테이 쪽, 뉴스테이 쪽은 없애지 말아요. 뉴스테이 쪽 없애지 않고 안정된 공급량을 뽑아내 준다면은 그러니까 요 큰 틀만 유지하고 여기서도 문재인 정부 쪽에 맞게 배치하는 거 가능합니다. 여기서 잘 배치하면 가능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제가 생각했을 때 방법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는 안 됐어요. 네.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임대요. 임대소득을 갖다가 불로소득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인정을 하게 된다면 시세 차익분을 갖다가 임대 수익 쪽으로 돌려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꼭 큰 시세 차익이 아니더라도 안정된 임대 수익을 위해서 자금을 내놓으실 만한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왜냐면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 자금 되게 많거든요. 제가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상대를 하지만 그분들 가장 큰 걱정은요. 한 달 매달 생활비예요. 생활비. 뭐 그렇게 큰 생활비 바라는 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비가 나오면 좋겠다고 고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자산이 없냐면 자산이 꽤 많습니다. 제가 이번 장 초반에 하면서 뭐 경제적 자유를 찾겠다 회사 간다는 분들 그분들은 제가 원래 사람들이 안 만나요. 그분들은 연락만 오시라고 했어요.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돈이 얼마가 있으면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장 초기에 볼 때 제일 많이 대답하신 게 얼마인 줄 아세요? 뭐 10억이요? 이게 10억 갖다가 경제적 자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참 소박하시고 좋은데 절대 안 됩니다. 갖다. 근데 10억이 적은 돈이냐? 꽤 많은 돈이에요. 정말 많은 돈입니다. 그럼 그 자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쪽으로 돌리자고요. 임대 쪽으로 돌려가지고 임대주택 공급 쪽으로 돌려가지고 그거는 리츠. 그리고 그때 나온 정책 여러분 기억나세요? 또 되게 재밌는 정책 나왔던 거? 전세 사시는 분이 자기 전세금을 갖다가 리츠나 여기다 맡기면 확정 수익을 준다고 했어요. 확정 수익. 그리고 이분들은 전세에 맡기고 뭘로 가시는 거죠? 월세로 가는 거예요. 전세 들어가실 분이면 전세금을 월세로 사시고 그 전세금을 맡기면 확정 수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 자금을 어디다 쓰다고요? 다시 임대주택으로. 이게 순환이 되잖아요. 순환이. 이 안에서 군데 잘 안 들어갈 것 같은 거에 뭐예요? 거기에 공적자금을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공적자금 투입이 크지 않느냐? 공공임대를 직접 지어서 하면 한 채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세요? 굉장히 큽니다. 억 단위가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더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좀 제대로 된 뭐 방 3개짜리 하려면 거의 2억 근처, 2억 중후반 정도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지금 초소형은 들어가도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 말고도 거기서 수입제도 안 나오잖아요. 관리하고 하는 돈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보다 여기서 그러니까 월세가 높아지면 거기에 월세 바우처식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훨씬 적어요. 아시면 이 금액 직접 공급하는 것보다. 그럼 누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것도 기억하시죠? 월세 중에서 월세 내신 거 내면은 공제받는 거. 공제받으면 어떤 효과가 돼요? 월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돈을 쓰는 거예요. 자금을 갖다. 공공주택을 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을 통해서 돌리면서 돌리면서 순간순간 안 들어갈 때 기름칠 내준다는 의미면 그런데 공적자금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리는 거예요. 이자 수익률과 이자의 문제니까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씩 채워주면서 돌리고 이게 훨씬 더 적다고요. 자금이. 즉 정부가 운영을 하기도 훨씬 쉬워지고 공급량을 뽑아내기도 훨씬 쉬워지는 방식이 되는 거죠. 자, 짧게 뉴스테이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뉴스테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누구나 집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형식은 되게 비슷한 면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몰라요. 되게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실제 뭐랄까 목표하는 바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이걸 가려면은 정부 기조 자체가 월세,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그 월세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를 갖다가 보존을 해주는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공급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근데 지금 공공임대는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한다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가능한 한 전세 같은 것도 뭐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킨다는 거 하나도 나온 거 없죠? 정권 바뀐 다음에.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큰 거 목적하는 걸 보셔야지 그 아래에 나오는 정책들이 뭔지를 알아요. 임대소득 과세.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지만 임대소득 과세가 나왔을 때도 정말 이게 목적이 무엇인지, 이 임대소득 과세가 왜 월세 바우처와 관계가 있고 기업형 임대와 관계가 있는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아셔야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큰 그림이 안 보이면은 맨 처음에 그 전월세 과세가 나왔을 때 2010 몇 년도에 봐 14, 15년인가? 나왔을 때 저 질문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누르려는 것이냐, 이거 억제책이다, 이제 부동산 시장 끝났다. 여러분 그때를 찾아보세요. 전월세가 처음 나왔을 때 부동산 시장 끝났다, 이제 정부가 규제책 들어간다고 하고 난리가 났고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거 뭐냐고. 예, 기자분들도 전화 오고 이거 그거 아니다, 이거 억제책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업형 임대를 하려고 하니까 기업형 임대에 세금을 갖다 공제를 해주려면은 공정한, 트럼프가 잘 얘기해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지 세금 공제가 의미가 있는 거지. 운동장이 평평하지 않은데 세금 공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 운동장을 일단 전체 다 세금을 먹여서 평평하게 만들고, 그때 임대소득이나, 그러니까 뭐, 기업형 임대나 또는 임대에 등록을 하는 분들, 이분들에게 세금 감면을 해주려면 일단 임대과세가 들어가 줘야 된다. 이거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월세로 전세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길게 보자면 월세 전환을 시키려는 거다. 즉 기업형 임대와 연관 정책이다 이건. 하고 그때 설명을 드린 게 지금 기억이 나네요. 되게 옛날이네요 얘기하고 보니까. 자, 그런 거였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여기 키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키포인트가 뭐냐? 기업형 임대라는 건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2014, 2015년 이때 나왔던 얘기가 그때는 재개발 건축이 활발하지 않았어요. 2001년도.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오시고 댓글 다시고 비밀 댓글 보면 있죠. 그리고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게 제가 신생마을 안 들어가지고 제일 후회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전 그 뒤에는 뭔지 알아요. 다 똑같은 얘기 하세요. 뭔지 아세요? 2025 재건축. 2025년에 재건축 가시고 들어가시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다들 안 들어가신 분들이 많고 갭 투자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이거 아니다, 지금부터는 이거다. 제가 그때 1년 동안 노래를 불렀는데 안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다 그 얘기 하셨어요. 그때 저거만 들어갔으면 난 투자 끝난 건데. 2025년도에 신백말대로 진짜 뭐 강남 재건축 아니더라도 제가 그때 강남 재건축이나 중심부 재건축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 쭉 올라간다. 주변을 넘어가니까 서울 다음 중심지라는 곳들, 뭐 강남은 중심지 아니잖아요. 뭐 서쪽이 중심지 있고 뭐 각 지역마다 중심지 있으니까 서울 각 그 중심지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진행될 곳도 그거 매입해 놓으면 이번 투자 끝이다 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다 오시는 분들이 제가 딱 하나 후회하는 게 이거, 다 이 말씀하세요. 그때 이것만 들었어도 난 투자에 더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이때 투자해가지고, 이때는 여러분들 뭐 규제 심하지도 않을 때였습니다. 이때 재건축으로 그냥 몇 개만 해놨으면 사실 이번 장에 끝난 건데, 이때 몇 개만 해놓으셨으면 아마 지금 수익 어마어마할걸요 아마? 그거 안에서 제일 후회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 중심부 재건축 이것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였다고요. 이때 기업형 임대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용적률을 올려주게 되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사업성. 용적률 올라가면 무슨 효과가 발생해요? 사업성 증가. 사업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예, 기본 원리는 다 똑같아요. 사업성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커트라인이에요. 여기 사업 가능한. 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 가능한 건 무엇에 달려있다? 가격.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죠? 2014, 15면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다. 가격. 일반 분양 가격을 얼마에 분양할 수 있느냐.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된다. 딴 건 보실 필요도 없다. 이때도 막 전세가율이 어떻고 미분양이 어떻고 얘기하시는 분들, 전세가율 미분양을 보는 건 2013년도, 12년도에 볼 일이지, 2015년에 전세가율을 왜 보고 있냐. 전세가율 미분양은 2015년도도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건 이미 2년 전에 다 끝난 거다. 내가 2014년 이후 내가 언제 미분양 얘기한 거 본 적 있냐.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지금 딱 하나. 가격. 일반 분양 가격 얼마에 분양할 수 있는가, 그것만 보셔봐. 왜냐면 그것에 따라서 재건축이 스타트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재건축 재개발 이 정도 있는 데 되게 많았어요. 사업성 진행이 커트라인 밑에. 근데 용적률을 올려주면 어떻게 된다? 업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재개발 재건축이 스타트를 갖다가 여하게 된다. 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업이 요거 먹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이 더 가는 건 요거밖에 없죠. 그러면 일반인들 반대해야 되나요? 반대 안 합니다. 왜냐? 사업이 멈춰있는 지가 10년째예요. 사업이 멈춰있는 10년째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인데 사업을 해가지고 이거 주겠대요. 그럼 나는 지금 이건데 이것도 주겠대요. 그럼 이만큼 먹잖아요. 하죠. 왜 안 해요? 사업 포기 상태인데. 여러분들 재개발 같은 지역에 한 10년 사업 진행되다 멈춰있는 데 가가지고 요만큼 줄게 하면은 합니다. 사업 진행 속도 되게 빨라요. 해요. 스타트 해요. 물론 스타트 한 다음에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뭐야 이렇게 많이 먹는데 나 요거만 주는 거야? 못해. 머리도 누르고 못해. 하게 되겠지만은, 하게 됩니다. 원래 하게 되겠지만 스타트는 합니다. 그래서 2016, 2016 오면서 아직은 2015 때는 아니다. 2016, 2017이 가면은 이런 구역들의 스타트를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얘네가 스타트를 하면서 쭉 늘어날 거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꽝이 됐습니다. 꽝이 됐어요. 아직도 재건축, 재개발은 막 쪼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을 보면은 2017까지 관리처분 기준이었기 때문에, 2017 관리처분 기준이었기 때문에 2017 여기죠. 2005년, 16년, 17년, 18년. 여기가 18년이죠. 2017까지 관리처분 기준이 2018년. 이때 이게 되고, 이때 뭐냐면 관리처분 기준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되기 때문에 이때 멸시이 나옵니다. 즉 이때 2018, 2019의 물량 구간을 갖다가 이 합과 이 멸시이 채워줄 거예요. 그래서 2018, 2019 때 제가 이번 장에 제일 다이나믹한 시기는 2018, 2019다. 이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첫 번째, 2018년도에 리스크 한번 봅시다. 2013년도에 부동산 반등이 나왔다. 반등이 나면서 거치를 했다. 만약에 2018년도에 금리 인상이 나와버린다면 거치 기간 끝나고 원금과 같이 나가면서 금리 인상이 나오기 때문에 매도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2018은 물량 구간이다.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신도시, 택지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2018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하지만 그 중에 핵심 리스크는 물량입니다. 물량 없으면 리스크가 없어요. 이런 게 2017 가면서 스타트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멸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2018은 2017년에 관리처분으로 2018 멸시 나올 때가 2018은 어디가든 버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핫하고, 그 다음에 물량이 언제 죽어요? 만약 이때 한다면 이때 택지로 인한 것은 대부분 소진이 되기 때문에 2019, 2020이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분양 물량이 별로 없다. 즉 어지간하면 2018, 2019가 스무스하게 넘어갈 확률이 크다 라고 봤는데 틀렸어요. 2018하고 잘 넘어갔죠? 2019가 틀렸어요.
틀린 이유는 2018이 제 생각보다 너무 핫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기업형 임대가 안 됐습니다. 세 번째, 재건축, 재개발 멸실이 안 나왔어요. 아니, 그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이 기업형 임대하고 멸실. 그 다음에 2018이 너무 핫했어요, 사실은. 전세가가 떨어지는, 물량이 나오고 전세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멸실이 나와줬다면 2017년 말부터 전세가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멸실만 제대로 나와줬다면은, 왜냐면 지금 보세요. 멸실 나오고 한 서울 쪽. 여러분들 서울 쪽 보세요. 서울 쪽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저번 글에서도 올렸죠? 2017 12월 기준으로 100인가 나와요, 지표가. 지금 몇이다? 지금 97점 몇인가예요. 전세가 지표 떨어진 거 없어요. 3% 떨어졌어요, 3%. 3%가 아니라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는 93점 몇인가 돼요. 7포인트 떨어졌어요. 실제로 멸실만 제대로 나와주고 하면은, 그리고 제가 그때 멸실 이 상황이 하면은 중심부부터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서울 쪽에서 멸실이 나와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갭 투자를 하시려면 이때 재건축 아니고 사람들이 하도 갭 투자 얘기를 하지. 그럼 갭 투자를 들어가시려면 차라리 이것도 서울 쪽에 멸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서울로 가셔야 해요. 이걸 서울로 가시면은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서울 쪽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체적 지표. 물론 부분적으로는 많이 하락한 데 있겠죠. 물량 나오는데. 전체적 지표는 거의 하락 안 나왔어요. 이번 이유 때문에 제가 예상했던 2018, 2019 스무스하게 넘어갈 거라는 게 사실은 깨졌어요. 2019에 지금은 시장 보수 반등 나온다고 하죠. 언제부터? 2월달부터 6월달까지 침체 또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나온 건 나온 거죠. 나왔습니다. 반년 동안 나왔어요. 반년 동안. 전 이것도 멸실 물량만 제대로 나와줬으면 전 이거 안 나오고 안 하고, 왜냐면 그 다음에 2020에 가까워질수록 분양 물량부터 물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 당시에 2014, 2016 얘기하면서 이거 피할 확률이 내가 보기엔 더 큰데, 왜냐면 저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틀렸어요. 제가 틀린 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라고요. 시장을 판단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을 했다는 게, 사실 제가 시장 크게 봤을 때 시장 판단이 틀린 건 처음이에요. 2011 이후로 제가 2019년에 처음 틀렸습니다. 7년인가 8년 만에 처음 틀렸어요. 시장 판단에서는. 뭐 이원 거 어차피 알 수 없잖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변명이고 틀린 건 틀린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확신을 하시지 말라고요. 제가 2018, 2019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렸죠. 이원 리스크가 있지만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하락하지 않고 무난히 넘어갈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길지는 못하다. 길게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변동성은 굉장히 심한 시기다. 여러분들이 이 정반대의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투자에 임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제가 추세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추세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연구소가 뭐 다 추세 보세요. 추세를 어떻게 얘기하니? 추세는 그 해가 지나고 그 해가 지나간 다음에 그 해를 돌아보면서 추세였다 아니었다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현재가 추세다 아니다를 갖다 얘기하는 곳은 없어요. 왜냐면 인간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추세를 안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 싸매고 하면서 막 억지로 알아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틀릴 위험이 있다고요. 즉 2018, 2019 할 때는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느냐? 변동성이 큰 시기다. 하락 리스크도 있다는 걸 우선순위에 놓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만약 하락이 나온다 해도 크고 길게 나올 확률은 적다. 이 세 개를 갖다가 자기 입장에 맞게 버무려 가지고
투자의 포지션을 정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했을 거냐면, 그때 제가 지금은 없는데 제가 옛날 지금 동영상들 보시면 다 이쪽 끝에 있습니다. 이쪽 끝에. 예, 이쪽 끝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거 그려져 있죠? 예, 이 식이라고요. 이거나 이거 1번 아니면 2번이라고요. 옛날 동영상 보면 이쪽 끝에 항상 이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예 그려놓고 했는데, 자, 그냥 올라가느냐, 침체 갔다 올라가는 데 차이라고요. 이 차이라면은 저는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의 확률이 둘 다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확률이 더 크다고 봤거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실제로 이 정도 6개월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발생한 거죠. 하더라도 이 상황이면 저는 이 전에 이 전 시기에 이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2017년에 2018년 입주 물량 때문에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질문이 되게 많이 왔어요. 올라갈 확률, 떨어질 확률이 되게 있고 변동성이 큰 구간인 건 맞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이라면 저는 그냥 보유하신 게, 또는 살까 말까 고민이시면 2016, 2017년 그냥 매입하시는 게 낫다고 본다.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 하지만 리스크와 리턴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줄 만한 이유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자, 일단 정리되셨죠? 자, 이것이 주어진다면은, 자, 여기서 하나 봅시다. 2016, 2017년도에 17, 18. 자, 2016, 2016년도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은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까? 자, 2016, 2017 이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 시장의 물량 언제 나올까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그래도 빨라요. 빠릅니다. 뉴스테이 같이 공공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업 진행 안 되던 것도 공공이 진행이 되면 굉장히 진행 자체는 빨라요. 진행 자체는 빠른데 이것 때문에 좀 늦어져요. 이게 늦어지는 것도 당연해요. 이게 늦어지는 게 왜 늦어지냐면,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을 그냥 진행을 할 때는 내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이 시장에서 정해져요. 제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 볼 때 뭘 보시라고요? 일반 분양가 보시라고요. 사업성이 어디서 정해진다? 시장에서 정해진다. 하지만 뉴스테이는 어디서 정해져요? 뉴스테이는 여러분 일반 분양 물량 없습니다. 뉴스테이는 일반 분양 물량이 없어요. 보세요. 이 물량 중에서 조합원분 빼고 나머지 전부 다 기업이 가져가는 거예요. 기업이 얼마에 가져갈까요? 조합원 분양까지 가져가요.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수준에서 가져가요. 즉 전체가 다 조합원이에요. 일반 분양 물량이 없이 전체가 다 조합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수익은 분명히 나와요. 근데 모두 다가 조합원 분양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니네 일반 분양이잖아 사실은. 돈 더 내놔 라고 얘기할 대상이 생겨요. 그게 어디예요? 기업. 이걸 진행하는 기업이나 공공. 정부 관여했잖아. 그러니까 뭐이티 묻고 데모를 할 대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 단지는 일반 분양가가 낮잖아요.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단지 중에서 일반 분양가가 낮다고 모델하우스 앞에서 일반 분양가 올려달라고 데모하는 거 보신 분? 없잖아요. 불가능해요. 왜냐면 시장에서 정해지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기업과 공공, 정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해가지고 뺏어 먹을 게 분명히 있어요. 여기. 이거 기업이 가져가잖아요. 이걸 달라고 얘기할 만한 대상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지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사업이 늦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진행을 누가 시켜요? 기업이 시킨다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기간이 돈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굉장히 진행이 늦던 것도 기업이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나와요. 진행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자, 그럼 언제 나오게 될까요? 일단 공사기간은 맞습니다. 2주 철거 해야죠. 공사기간 맞죠? 그럼 한 3년 반, 4년 잡자고요. 4년 잡자고요. 그 앞에 절대 한 2년 끝나자고요. 언제 나올까요? 2017년이면 18,
19, 20, 21, 22. 제가 저번에 예전 거 보시면은 제가 항상 얘기할 때 2023까지 얘기했죠. 2023. 왜 2023까지 얘기했는지 아시겠어요? 뉴스테일 진행을 해도 2022, 2023. 2022는 첫 해니까 2023년에 누적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누적 물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신규 택지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2018년도에 신규 택지는 보통 5년 걸립니다. 5년. 19, 20, 21, 23. 2023. 지금 2022 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대봐야 돼요. 이때는 분양 물량이 나오는 거죠. 분양 물량은 2022나 2022에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대봐야 봐요. 진짜 될지는. 어쨌든 간에 분양 물량이 처음 나오는 거니까 분양 물량도 마찬가지로 2023이 되면 누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부터 2015로 말이니까 2016 봅시다. 2016년도부터 중심지가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갔다면은 주변은 확산돼가지고 주변부 확산이 돼가지고 왜냐면 중심부 물량만 가지고는 여러분 수도권은 서울 물량만 가지고는 못 떨어뜨립니다. 못 떨어뜨려요. 서울 물량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질문 하세요. 2015, 16, 17, 18 하는데 2015, 2016 물량이 많은 건 많은데 17, 18도 물량이 마찬가지로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두 개는 다르게 봅니다. 서울 물량이 늘어나면서 나는 인허가는요 이게 전부 다 뭐랄까 진공급이 아니에요. 왜냐? 서울에서 늘어나는 물량은 이게 다 뭐예요? 서울은 거의가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즉 조합원분이 들어가 있다고요. 같은 인허가 물량을 보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경기도 쪽 물량 10만하고 서울 쪽 물량 10만하고는 이 두 개의 의미는 다르다고. 많은 분들이 서울 물량을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서울 물량은 그게다가 서울 자체는 보통 서울 평균 대지 지분 봤을 때 서울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일반 물량은 30% 수준이에요. 지방 가면은 일반 물량 70%도 있습니다. 지방 쪽은 평균 대지 지분이 한 50개까지도 있어요. 40개, 50개. 평균 대지 지분이 50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용도면 250% 잡으면 두 배 반이죠. 125평 나옵니다. 분양 면적 125평이에요. 조합은 한 명당. 34평 가져갑시다. 34평 가져가요. 34 빼면은 90평이에요. 조합은 34평 하나. 일반 분양 30평 3개. 1대 3이 나와요. 서울이 17개가 나와요. 용적률 250% 잡아봤자 250%에서 300%까지 뭐 잡는다고 쳐봤자 24에다가 3, 70에 51평. 조합원이 30평 가져간다면 일반 분양은 21평. 이 정도 나옵니다. 300% 잡았을 때 보통 이 정도 안 나오겠죠? 40면 나오겠죠? 그러면은 조합원 조합원 2명이나 3명 다 일반 분양 한 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0채가 있다면 조합원 분양 한 70%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나오는 인허가 물량, 공급 물량은 그거는 경기도 인허가 물량과는 달라요. 경기도는 이게 택지 쪽이나 물량이 많고 서울은 거의 재개발 건축이기 때문에 이 인허가 물량을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5, 2016, 2017, 2018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인허가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반대예요. 그거.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은 요거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때와 이때의 인허가 물량이 뭐가 다른지. 서울 쪽에 인허가 물량이 늘어난 건 거의 재개발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분양 물량도 30개 적지만 또 뭐가 나와요? 70개의 멸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신주 택지에 나오는 100개하고는 아예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다릅니다. 자, 하여간에 2017, 2018에 나온 다음에 2023. 그러니까 2023년이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2018년에 정권이 바뀌고 택지를 잡아서 분양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2023 정도 기준 잡으면 분양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테이 물량들, 뉴스테이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물량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2015년 말, 2016년에 중심지 재건축이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주변지역 퍼지는데 1년 반을 잡는다면 2017이나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지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본격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4년 정도가 걸린다고요. 4에서 5년. 18, 19, 20, 21, 22, 2022년. 그래서 물량 누적이 나온 게 2023년 정도가 된다고요. 이원 정도를 다 봤을 때 제가 예전 거에서 예전 그래프 보면은 여러분 제가 예전 그래프 보면은요 했을 때 항상 이렇게 2023까지만 끊어놨어요. 내가 2023년까지는 알겠다. 제가 2014, 2015년도에 말씀드린 거 제가 2023년까지는 알겠는데 2023년 이후가 어떻게 될 때는 2018년이 지나서 보자. 아직은 뭐, 이 이유는 모른다. 왜냐면 이원 요인들. 재개발 건축이 주변지역 확산돼서 진행이 됐는가. 뉴스테이에서 용적률 주거환경 들어가면 500% 늘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물량이. 주거환경 쪽이나 해서 뉴스테이가 확산되어 나가는가. 그 다음에 택지가 나와서 2022, 2023년에 분양 물량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가. 만약에 다 된다면, 이게 다 된다면은 2023년이면은 아마 시장이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2018년 정도에 돼서 보자. 2018년, 2019년 돼서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번 편에서 마감 쳐도 되겠는데요. 부동산 이야기 다 왔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는 또 뭐가 있죠? 금리도 있습니다. 2028년에 물량, 입주 물량이 많다는 곳은 거치기행을 따지면 2023이 되면 금리 인상되면 이거 전 시간에 했던 거죠. 금리로 인한 리스크가 있어요. 다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로 인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년도에 택지를 갖게 되면 이때 분양 물량이 나와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앞전에서 뉴스테이를 한다면 뉴스테이에 입주 물량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앞전에서 마찬가지로 2016, 2017에서 재개발. 보통 재개발 물량이 무서워요. 사실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나와준다면 이것이 물량, 입주가 나올 수, 이게 다 언제? 2023년이다. 그래서 저는 2023년 이전까지는 알겠다. 근데 2023년은 좀 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난 2014, 2015년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10년치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지 10년치 스케줄을 놓고 봤을 때 이런 변수들이 다 있었다고요. 봅시다. 금리. 몰라요. 이 앞 시간에 말했던 이거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작년에 올해 3대 화두가 무엇이냐. 이거 사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저도 질문 받았어요. 이거 질문 받았습니다. 예. 받아가지고 저도 얘기하다가 뭐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금리 얘기하고, 금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게 가볍게 생각할 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리 리스크는 높아질 수 있다. 왜냐면 지금이 지나치게 저금리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앞에 찍은 동영상 보시면 이제 금리와 부동산이라고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몰라요. 자, 뉴스테이나 입주 물량 2023년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나와요. 자, 2016, 2017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돼가지고 이것이나 입주 물량이 2023년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오잖아요. 자, 택지 분양물량 나오나요? 나옵니다. 세모. 왜 세모일까요? 많지 않아요 그 정도 물량은. 그 정도 물량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되게 많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MB 때 보금자리 생각해보세요. 보금자리가 1년에 몇십만 채씩 쏟아냈는지. 그 다음에 뉴스테이가 얼마를 잡았었는지 한번 보세요. 박근혜 정부 MB 때 공급량 잡은 거하고 지금 신도시 공급량 잡은 거 한번 보세요. 과연 물량 부담이 커졌는지 줄어드는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비교도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신도시 보고 헛수에 내실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물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도권은 2,500만 명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공급량을 흡수시킵니다. 게다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노후가. 주택 노후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자면은 또 뭐가 있냐면 신혼부부 아파트 비중 몇 프로? 70%. 신혼부부 70%가 아파트에 시작을 해요. 이분들 빌라가 내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내옵니다. 못 내온다고요. 점점 주거 수준이 상향이 되고 있다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은 현재 시장을 끝낼 만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 이게 금리. 앞으로 얼마는 괜찮을 거예요. 참 다행입니다. 금리. 하고 물량인데 물량이 무엇으로 나올 것이냐인데 저는 아직도 이 확률이 크다고 봐요. 제 개발이 그렇죠. 이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이 아니겠지만 이게 본격적인 노후화 들어가는 몇 년 안쪽에서는 결국은 이쪽을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뉴스테이의 변은판 누구나지. 어디다가 공적 임대, 어디다가 주거 환경. 주거경영 개선사업 지금 뭘 하고 있죠? 마을 사업하고 있죠? 박 시장님. 부수지 않고 마을 사업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뉴스테이시고 용적률 500% 주겠다. 500% 줘가지고 이 수익을 뭘로 땡겨요? 공적 임대가 땡겨 보인다고요. 이런 식이 나오면은 이건 위험해질 수 있는데 아직 그래도 뉴스테이보다는 몇 년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리스크가 되게 크다고 보는 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부동산의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가 많아지잖아요. 규제가 많아지면 그 규제를 회피하게 해주겠다.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와 많은 식으로 DB도 올 수도 있어요. DB도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나중에는. 여기에서 나올 정도. 신규 택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도 영향은 있겠죠. 얘나 얘 정도. 그렇다면 이 영향은 언제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2023, 이렇게 봤을 때 2023까지 봤지만 2023의 가능성은 저는 이제 적어졌다고 봐요. 최소 1, 2년은 뒤로 늦춰졌다고 보는 편입니다. 2024부터 2025. 그러니까 2025년 저는 일단 보고 있어요. 이것도 더 돼봐야 합니다. 더 돼봐야 하는데 2018, 2025 지금 물량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1차 물량은 나왔어요. 1차 물량은 나왔기 때문에 이 앞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앞시기처럼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은 아니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서 상당히 적은 이후에도 시장이 공급량에 부담을 느낄 수는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신규 택지, 그러니까 제가 수도권 보시면서도 저는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실 수 있는데 수도권 끝쪽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대도시 맞는 곳도 있죠. 이런 데는 조금 저는 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부터 다시 저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실거주장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을 하지만 이 앞시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이 앞시기는 절대 공급량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규 택지를 크게 내놓는 것도 받아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뭐죠? 제가 이번 장 들어오면서 계속 괜찮다 얘기했던데 동탄. 동탄이 여러분들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아세요? 동탄 정말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괜찮다 얘기한 거는 절대 부족 시기였기 때문에 그 정도 대규모 택지도 받아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부터도 주택 부족 시기가 다시 들어오는데 이 앞시기만큼의 절대적 부족 상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상태에서 동탄, 예전의 동탄처럼 제가 2012년, 2013년도에 동탄 쪽 추천을 했던 것처럼 그때처럼 지금 신규 택지를 제가 추천을 못 하겠어요. 그건 상대적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좀 달라요. 2018, 2019 구간이 끝나면서 공급 물량이 끝나면서 다시 전세가가 올라가고 실거주성을 찾는 건 많은데, 기왕이면 요걸 갖다가 너무 외가가 아니고 도심 안에서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기왕 그걸 찾는다. 그 실거주성으로 인해서 올라? 그렇다면 신규 택지를 갈까? 보다는 그냥 그러면은 같이 올라오면은 개발도 있으니까 차라리 서울의 기존 주택을 살까? 이런 식으로 기축 쪽을 차라리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성의 측면 쪽에서 잘만 터져주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검단이나 평택에 대해서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발전성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근데 발전성이 좋다는 것과 투자하기 좋다는 건 조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 말 아마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발전성이 좋다고 해서 거기가 꼭 많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발전성이 좋다고 해서 하락폭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장차 길게 보면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될 수 있지만,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국토부 장관도 아니고 10년이나 20년 계획을 해가지고 주변부를 그런 식으로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이야기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빼트린 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신규 밴드로 들어오신 분들 대강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왜 예전에 2023을 얘기하다 지금 2025를 얘기하는지, 공급량 정책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올작 2022, 2021 이때 물량 구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왜 실거주장이 시작될 것이고 오히려 변동성이 2018, 2019보다 2020, 2021, 2022 변동성이 더 적다고 생각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드린 것 같아요. 이제 대체적인 이제 내용은 보셨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좀 더 세밀하게 각 분야별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좀 기초적인 것부터 할 겁니다. 기초적인 것들 이제부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벌써 이번 밴드도 중후반이 들어갔네요.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낄까봐 제가 한 3일에 한 편 정도, 2, 3일에 한 편씩 올려드리는데, 그것도 사실은 쫓아오기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한 달이니까, 한 달 끝날 때까지 이제 10며칠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안 박히실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때 그 말이 이 뜻이었구나 하실 때가 꼭 올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